2010년 쌀쌀한 늦가을 밤, 화려한 도시 서울이 점차 잠에 빠져들 무렵, 지하철 1 호선의 마지막 열차는 긴 하루의 마지막 승객들을 태운 채 조용히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친 직장인들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즐거운 모임을 막 마친 젊은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하철 너무나 익숙한 배경이자 도시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운명의 밤, 그 열차에서 2명의 대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도시 한복판에서 어둠에 삼켜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실종은 5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답 없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우연히 발견된 낡은 일기장의 광기 어린 글씨들을 통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일기장은 두 젊은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집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지옥행 편도 여행으로 만든 포식자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두 희생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이지훈과 김민준으로 당시 서울의 명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1살의 이지훈은 조용하고 착한 청년이었고 가족 모두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지훈은 평범한 공무원 가정의 장남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힘들게 일하며 모든 것을 아껴 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훈은 착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미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적인 삶을 살았고 항상 학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지훈을 믿음직한 사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같은 21살의 김민주는 자유분방하고 다소 반항적인 예술가의 영혼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전공하며 낡은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서울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담는 데 열중했습니다. 민주는 삶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졌고 안정적인 직업에는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열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좀 더 유복했지만 성공한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예술 가졌기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자 관계는 다소 소원했습니다. 민준은 종종 지훈의 집을 안식처처럼 찾았고 그곳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따뜻함과 이해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도 상반된 성격이었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꿈과 포부를 나누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밤, 지훈과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힘든 중간고사를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웃음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가는 1 호선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의 CCTV에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어깨동무를 한 채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안 남은 승객들 틈에 섞여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지훈의 가족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가족에게 전화했고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끔찍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밤새 놀다 들어오지 않은 경우로만 여겨졌습니다. 24시간,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비로소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열차의 전체 경로를 다시 확인하고 기관사와 몇 안 되는 승객들을 신문했지만 아무도 이상한 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대학생은 마치 허공으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납치의 흔적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구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거의 즉시 미궁에 빠졌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만을 남겼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지훈과 민준의 사진은 공공 게시판과 그들의 부모가 밤낮으로 서울 곳곳을 돌며 나눠준 전단지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고 가장 끔찍한 미스터리는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2010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 압력과 사회 심리적 문제의 증가가 동반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비뚤어진 사상이 통제 없이 자라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CCTV 시스템은 널리 설치되었지만 특히 1호선처럼 오래된 지하철 노선을 따라 있는 낡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이전 이지훈과 김민준의 삶은 젊음의 밝은 그림이었습니다. 빡빡한 학업 일정 속에서 지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교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딱딱한 책벌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항상 가족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한 마지막 통화는 어머니에게 조금 늦을 것이니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라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의 책임감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지우는 평소보다 더 즐거워 보였는데 그 이유는 시험을 훌륭하게 마쳤고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민준과 함께 먼 곳으로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영감을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첫 소규모 사진 전시회를 열었고 이는 그에게 많은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최근 아버지가 아들의 전시회를 보러 온 후 그들의 관계는 개선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민준은 매우 기뻐하며 지훈에게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의 열정을 이해해준 것 같다고 자랑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행동은 친구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파티에서 카메라를 들어 단체 기념사진을 찍으며 인화해서 모두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두 청년 한 명은 정해진 길을 굳건히 걷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열정의 날개로 막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턱에 서 있었고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빛을 보고 그것을 영원히 꺼버리기로 결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의 시간대는 친구들의 증언과 단편적인 CCTV 영상들을 짜깁기 하여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밤 10시 30분 경지은과 민주는 파티가 열렸던 홍대 지역의 술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합정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근처 편의점 CCTV에는 그들이 물 2병을 사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완전히 정신이 맑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11시 15분 그들은 1호선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며 승강장에 있었습니다. 이 노선은 오래되고 복잡하며 번화한 도심부터 낡고 한적한 주거지역까지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11시 40분 경마지막 열차가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꽤 한산한 객차에 올라탔고 안에는 10여 명의 승객만이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인 중년 여성은 나중에 경찰의 두 젊은이가 매우 훤칠하고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근처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경로에 따르면 지훈과 민주는 집으로 가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신도림역에서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도림역 전의 작은 역인 대방역의 CCTV에는 밤 12시 5분경 희미한 영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지훈과 민준과 비슷한 체격의 두 청년이 더 키가 큰 남자와 함께 역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대방역이 그들의 귀가 경로에 있지 않았고 밤의 역 주변은 주로 문을 닫은 사무실 건물과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매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조각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왜 그들은 낯선 역에서 내렸을까? 그들과 함께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발치는 부재중 전화에 응답이 없자 지훈의 부모님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즉시 민준의 가족과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첫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단순 가출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도 가족의 간절함과 걱정 속에 한 수사팀이 확인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수사팀장으로는 경험 많은 중년의 박진영 형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내 병원과 유치장을 수색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수사 단계는 두 청년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홍대의 술집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지훈이 어머니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했을 때 그들은 두 청년의 흔적을 대방역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그곳에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방역 주변 현장에서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골목 구석구석 공터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핏자국 한 점 5조각, 하나 떨어뜨린 개인 소지품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름 끼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어진 심층 수사는 어떤 획기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친구들, 마지막 열차의 승객들 그리고 대방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까지 다시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는 여전히 신원 미상의 유령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훈과 민준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며 복수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수상한 관계나 채무 관계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청년의 삶은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가설은 그들이 범죄 조직에 유인되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몸값 요구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남자를 따라갔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이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대중과 상부로부터의 압박이 박 형사의 수사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때로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거짓 제보와 부정확한 신고 전화는 수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차 식어갔고 서류는 미제 사건 보관함으로 옮겨졌으며 박 형사에게는 집착이 되었고 두 가족에게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단서가 모든 것을 뒤집었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5년 7월 어느 날 아침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낡고 허물어져가는 아파트를 철거하던 인부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건물은 수년간 버려져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의 거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3층의 한 아파트에서 칸막이 벽을 해머로 부수던 한 인부가 벽의 특정 부분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낡은 회반죽 뒤로 비밀스러운 벽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녹슨 작은 쇠상자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았다고 생각한 인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 잠든 두 젊은이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그리고 구식 휴대전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인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은퇴를 앞두고 있던 박진영 형사에게 이 발견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지은과 김민준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로 가득 찬 일기장은 바로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열쇠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서 둘지만 소름 끼치는 손글씨를 읽었을 때 그는 자신이 악마의 고백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수사를 재개시켰습니다. 두 희생자의 가족은 5년간의 희미한 희망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불확실성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전체의 수사 방향은 실종자 수색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범 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기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상세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범인의 병든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일기 작성자는 자신을 수집가라고 칭하며 사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자신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버려졌다고 느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답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 즉 세상의 모든 빛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적었습니다. 지훈과 민준은 완전히 우연히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한 카페에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밝은 외모와 친밀한 우정은 그의 컬렉션의 완벽한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일기장은 그가 그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일정을 파악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집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지막 열차를 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매우 교활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그는 그들이 앉은 곳 근처에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주워 돌려주자 그는 말을 걸었고 자신을 골동품 수집가라고 속이며 지갑 안에 매우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방역 근처 가게에서 희귀한 물건을 막 샀는데 몸이 좋지 않아 근처 아파트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두둑한 살해금을 약속했습니다. 신중한 성격의 지훈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다소 순진한 예술가적 영혼을 지닌 민준은 그 낯선 남자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잠시 설득 끝에 그리고 아마도 조금만 도와주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일기장은 그가 두 청년을 낡은 건물에 버려진 아파트로 데려가는 장면을 계속해서 묘사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자체 제작한 전기 충격기로 뒤에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발견된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그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그가 찍은 사진들의 첫 전리품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다음 부분은 가장 끔찍한 기록들로 그의 잔인한 고문과 살해 행위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들을 감금하며 자신이 질투했던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절대적인 권력감을 즐겼습니다. 그는 비명의 그리고 자신의 병적인 만족감에 대해 썼습니다. 마침 내짐승 같은 욕구를 충족시킨 후 그는 그들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일기장이 그가 시신 조각들을 유기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 방의 나무,
바닥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즉시 법의학팀이 버려진 아파트로 파견되었습니다. 썩은 나무 바닥을 들어 올리자역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들은 두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그들의 신원은 이지윤과 김민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여론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의 잔혹함은 사회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집가는 누구이며 그는 어디에 있는가? 일기장에 담긴 몇 안 되는 단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살인범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근처 공장에서 해고된 경비원이었으며 몇몇 익숙한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지역 공장에서 일했던 수백 명의 직원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낡은 휴대전화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SIM카드는 제거되었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저장되었던 몇 개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일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로부터 용의자 윤곽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만석 52세의 독신 남성이었으며 불안정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섬유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2009년에 동료와의 다툼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괴짜 갖고 말이 없으며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해고된 후 그는 거의 사회에서 사라졌고 잡다한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만석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널리 공개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알게 된 대중은 분노에 휩싸였고 이 악마를 잡아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만석의 동기에 대한 이론들은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그가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는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증오와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고와 고립된 삶은 그의 병적인 사상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젊음, 아름다움, 우정, 미래 등 그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지훈과 민준은 그가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 완벽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가 연쇄 살인범일 수 있으며 지훈과 민준이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기장은 그의 가장 성공적인 컬렉션에 대한 기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만석과 관련된 다른 미해결 실종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는 여전히 가설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동기가 무엇이든 전문가들은 오만석이 위험한 포식자이며 너무 늦기까지 사회가 무시했던 시한폭탄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기장이 발견되고 범인의 신원이 확인된 후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지훈과 김민준의 가족에게 아들의 유해를 찾은 것은 5년간의 희망과 기다림에 대한 고통스러운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대신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잔혹한 진실에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청년의 장례식은 수백 명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5년의 기다림 끝에 눈에 띄게 늙어버린 그들의 부모님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소망만이 남았습니다. 오만섭을 잡아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제기된 직후 은퇴한 박진영 형사는 계속해서 추적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밤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안정감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낯선 사람을 더 경계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사건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큰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오만석에 대한 추적은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땅으로 꺼진 듯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항구도시 부산의 한 여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장기 투숙하던 남자가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분증과 지문감식 결과 그것이 오만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독극물로 자살했습니다. 시신 옆에는 짧은 유서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컬렉션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썼습니다. 오만석의 죽음으로 추적은 끝났지만 그것은 또한 불완전한 정의감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했고 자신이 살해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결코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 도지훈과 민준의 가족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과 한마디들을 기회도에라는 질문을 할 기회도 영원히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열차의 수집가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과 교훈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버려진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렸지만은 인간 내면의 악의 근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속 보이지 않는 사람들 즉 고립되어 폭력의 씨앗을 품고 있지만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동체에 의해 무시당하는 개인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과 위험에 처한 개인을 식별하고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 지하철 노선의 보안 시스템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낡고 한적한 역에 더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실종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사회의 값비싼 경계심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믿음직한 이야기 뒤에 어두운 심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익숙하고 평범한 여정인 집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두 젊은 청년 이지훈과 김민주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경고의 메시지로리에게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을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비극으로 남을 것입니다.